안녕하세요. 조바로 미랄 한글학교 학생부 여러분, 오늘 또 중등 역사 수업으로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들리는 소식이 조금 더 희망적인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들이 다가오고 있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또 하루 또 지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조선 초기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국제관계 변화와 외세의 침략 극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주제를 갖고 오늘 또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잠시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조선이 명과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또 일본, 그다음 여진과 교인 관계를 추구했었습니다. 초기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이제 그 국난이 있었는데 조선이 그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한국, 그 다음에 명나라, 조선, 명나라, 일본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이후에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이제 후금이었죠. 청나라의 부상 때 명나라가 지고 청나라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중간에 더 중립적인 외교를 하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갔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이후에 광해군 이후에 겪게 된 이제 병자호란은 또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연대표를 잠깐 보면 오늘 살펴본 부분은 이제 이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의 약 한 50년 정도 남짓한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시기는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시기는 1592년이죠. 그러면 조선이 건국했던 게 1392년이니까 조선 왕조를 보통 뭐 500년 왕조 이렇게 얘기할 때 500년, 600년 정도 지속됐다고 했을 때 1592년이면은 한 2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임진왜란은 이제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후에 곧바로 정묘호란, 이제 청나라가 밀고 내려오죠. 1636년 두 번에 있어서 전란이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사이 기간 차이가 불과 뭐 30년이 채 안 돼요. 30년 만에 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전 국토를 유린하는 큰 전쟁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힘든 시기였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명나라는 비슷한 시기에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건국했지만 명나라는 조선보다 먼저 멸망을 합니다. 1644년에 멸망을 하는데 후금,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 1616년에 건국하고 이때부터 이제 명나라가 점점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는데 20년 뒤에 후금이 청으로 국포를 변경하면서 더욱더 명나라를 한쪽으로 밀어내고 더욱더 강성한 나라로 서게 되죠. 국제 정세는 이랬던 때입니다. 한번 좀 이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조선의 정책 하면은 이제 사대 교린 정책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대 교린, 명과는 사대 관계를 이어가고 일본과 여진족과는 교린 관계를 이어간다. 사대 관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조공 관계죠. 조공. 명나라를 대국으로 섬기면서 명나라로부터 이제 안보상의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명나라의 이제 신하의 예를 다하는 거죠. 신하의 예를 하되 1년에 한 두 차례씩 세 차례씩 사절단을 보내면 그 사절단에 이제 상인들도 유학생도 같이 따라가서 명나라 방문하고 오는 길에 또 명나라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교환해서 가지고 오는 이 조공 외교를 통해서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고 외교뿐만 아니고 어떤 무역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을 통한 학문적인 교류도 이때 같이 조공 외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명과는 이렇게 사대 관계를 통해서 안보적인 보장을 받으면서 정치, 무역, 학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역을 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여진이나 외하고는 또 오른쪽 도표다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진주 그다음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제 교린 정책, 그러니까 뭐 이웃처럼 지내는데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회유도 병행하면서 여진과 일본을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종대왕 때 여진족은 자꾸 침입해 오니까 북방의 사군 육진, 지금으로 말하면 사군이 어디냐면은 밑에 보이죠? 사군은 요쪽 지역이고요. 육지는 저쪽 두만강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예, 북쪽 끝에 보면 이쪽이 두만강, 요 서쪽 끝에가 압록강인데 이제 두만강 끝쪽에 육진, 그 다음에 백두산 있는 쪽에서 조금 이쪽에 여기에 사군을 설치했습니다. 이쪽에는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다 세종대왕 때 설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지도에는 안 나타나지만 세종대왕 때 역시 이종무라는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 섬을 정벌 합니다. 쓰시마 섬은 일본, 특히 외나라 왜군, 그러니까 외적이죠. 예, 왜구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본거지가 되었던 쓰시마 섬을 정벌했다가 나중에 또 일본의 요청을 들어줘서 삼포를 개항을 합니다. 삼포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 제포, 연포, 부산포, 요거를 삼포라 그러는데 부산포는 오늘날의 이제 부산이고요. 제포는 창원 지역입니다. 연포는 울산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원과 울산, 부산 이 세 군데를 이제 일본 왜구들에게 개항을 해서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여진족들은 와서 뭐 여진족들하고는 이제 주로 우리가 뭐 서적이나 쌀 같은 거 식량들을 여진족한테 보내주면은 그쪽에서 대신에 우리는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죽이라든가 말 같은 거를 공급받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물들을 보내주면서 회유를 했습니다. 예. 뭐 조선시대 초기 한 100년 동안에는 뭐 외교적으로 큰 뭐 문제 없이 잘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보면 1392년 건국하고 나서 200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에 임진왜란이 발발을 합니다. 거의 200년 동안 조선은 큰 전쟁다운 전쟁을 겪어보지 않습니다. 외침을 겪어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국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계속되는 사화로 양반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이제 조선시대 4대 사화라고 배웠죠. 무오사화, 1498년 연산군 때 일어났던, 그 다음에 갑자사화, 역시 연산군 때 일어났던 1504년, 그 다음에 기묘사화, 중종 때 1519년 있었고, 을사사화, 1545년, 이 네 번에 걸친 사화, 거의 뭐 한 50년 동안 계속됐던 이 사화로 인해서 양반 사회가 분열되어 있었고, 당연히 이제 국방적인 신경을 잘 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명나라는 환관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점점 국력이 쇠약해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조선 명과는 다르게 이제 한창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제 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해서 이제 통일된 나라를 구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왜 발발했는가 보면 이런 뭐 국제적으로 명도 좀 약해져 있었고 조선도 국방력이 약화돼서 뭐 일본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 시대를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하면서 이제 엄청난 무사들이 일본은 무사의 나라였으니까 무사들이 이제 힘쓸 데가 없어졌잖아요. 더 이상 이 무사들의 자기 휘하에 있는 무사들한테 막부에 있는 무사들한테 줄 것들이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조선을 정벌하고 나아가 명까지 치자. 조선을 정벌해서 그 땅을 취해서 너희들이 전리품을 갖게 해주겠다 해서 이제 일본이 조선을 정벌을 하게 된 거죠. 임진왜란의 전개를 보면요, 1592년 4월 달에 이제 부산포 이쪽에 보면 부산포 있습니다. 부산을 통해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서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한성, 한양을 함락을 하죠. 그리고 평양이 함락된 게 6월입니다. 한 달, 불과 뭐 두 달도 채 안 돼서 평양까지 갔죠. 평양이 함락되는 이 시점에 이미 선조는 의주가 어디냐면 여기 끝에 명과 조선의 이제 거의 경계선이죠. 여기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사실은 뭐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선조가 이미 명나라에 이제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망명할 의사를 전했고 허락을 받아내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조선의 대신들이 조정 대신들이 한사코 말려서 겨우 이제 명나라로 넘어가지만 않았을 뿐이지 금방이라도 넘어갔다는 기세였죠. 예, 아주 좀 뭐 사실 나중에 경복궁이 타는데요. 경복궁이 불타는데 경복궁이 한양이 함락될 때도 경복궁이 탄 거는 뭐 왜군이 태운 게 아니고 성난 민심 민중들이 태웠다고 해요. 백성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 간 선조가 너무나도 얄미워서 그 적개심에 경복궁을 우리 백성들이 태웠다고 할 정도로 선조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민심이 좋지 않았을 때죠. 6월까지 파죽지세로 일본군 치고 들어갔지만 세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치고 내려가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하나는 이제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 여기 뭐 승려들도 일어났고 백성들도 일어났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었던 양반들도 일어나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순신 장군 있죠.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장악을 했고요.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명나라가 참전을 합니다. 조선을 도와서 7월 달에 첫 번째 병력이 파견됐으니까 발발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불과 한 3개월 만에 이제 응원군이 온 거죠.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 5천 명 정도 병력 파견했고요. 나중에 본진이 이여송이라는 명나라의 장수가 이여송이라는 장소를 파병하는데 이여송이 한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끌고 넘어오는 게 1년 넘어가서 1593년 1월 정도 되면 이제 이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서 1593년 1월에 평양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기나긴 휴전협상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왜 휴전협상 들어갔느냐? 어차피 봐서는 뭐 일본도 이 의병들, 수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명나라와 단판을 져서 조선 땅 일부라도 좀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병사 뭐 일부 보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싸운다기보다는 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일본이 더 이상 북상하는 것을 막는데 치중을 뒀기 때문에 뭐 딱 해놓고 얘기해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돈도 별로 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외가 일본군이 휴전협정을 요청하니까 명나라도 여기 응했습니다. 뭐 당연히 조선은 반대했겠죠. 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휴전협상이 결렬되면서 거의 뭐 3, 4년간을 끌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1597년 8월 달에 다시 재차 일본군이 더 병력을 증강해서 파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정유재란이고 그렇지만 다행히 1개월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급사하면서 1598년 9월 달에 급사하면서 이제 본국으로 다 일본 군대가 철수하라는 이제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퇴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의병들이 어디 뭐 많은 의병들이 이제 활약을 했는데요. 잠시 다시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금강산에서는 뭐 유정이라고 하는 사명대사라고 하는데요. 그 금강산에 있던 그 승려들이 일어나서 여기서 이제 왜군과 싸웠고요. 마찬가지 휴정에서 또 서산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뭐 길주에서는 정문부라는 의병 장군이 일어났고요. 유명한 사람은 이제 경상도 지역에는 곽재우 요 분이 좀 유명한 홍희 장군이라고 해서 항상 붉은색의 갑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홍희 장군이라고 했는데 요 곽재우 장군이 또 유명했고요. 고경명 장군도 의병으로서 유명했습니다. 조헌 장군 역시 유명했고요. 이런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일본군이 정규군, 그러니까 관군, 조선군 관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게릴라전 같은 그 의병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전투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갔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명군이 참전했다는 얘기했었고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밑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전쟁 초기에는 일본이 정확하게 반 있죠. 이 사천해전이 있었던 이 반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쪽 반으로는 일본 수군이 넘보지를 못했어요. 이쪽까지 넘어온 거는 나중에 명량해전이 여기서 일어났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 우리 영화 많이 봐서 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투옥되고 원균이 대신해서 이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다가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죠. 그 이후에 여기까지 이제 진출한 거지. 그 전에 일본군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정확하게 조선 땅의 가장 곡창지대인 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의병들이 전라도 지역을 막아줬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수군이 이쪽을 막아주다 보니까 조선 시대 가장 그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대가 막히면서 일본군이 보급선이 막히는 것도 하나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그만큼 조선 조정이 이 해로를 따라서 보급을 받으면서 더욱더 강하게 여기 굳건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선생님이 이제 그 해군 장교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 뭐 해군 교육 받을 때 이런 시험도 봤어요. 임진왜란 주요 해전 중에서 틀린 거 해가지고 뭐 이순신 장군이 출전했던 제일 첫 번째 해전이 어디냐? 옥포 해전입니다. 첫 번째 해전 5월 7일 날 이제 해전이 있었죠. 옥포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부산포하고 되게 가깝죠. 부산포가 가깝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일본 수군이 이쪽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육군에 집중하느라고 지상전에 집중하느라고 넘어오지 않다가 그 4월 달에 일본이 침략한 게 4월이니까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달이 채 안 지나서 한 20일 정도 지나서 옥포에서 처음으로 해전이 벌어졌는데, 이 옥포 해전이 이 당시 임진왜란 때 군이 거둔 첫 번째 해전이자 첫 번째 승전보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승전한 적이 없어요. 이 승리의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약 채 20일도 되지 않아서 20일 정도 경과했나요? 처음으로 옥포 해전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천이 어디냐면은 경남 사천 이 지역이죠. 이 지역 사천 지역, 여기서 두 번째 해전, 또 다른 해전이 벌어집니다. 옥포 해전으로부터 한 20일 조금 지나서 이때 처음으로 거북선, 우리의 비밀병기 거북선이 처음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1개월 정도 지나서 한산도 대첩, 그 임진왜란 때 벌어졌던 최대 해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한산도 해전, 한산도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지역. 일본의 본거지와 좀 더 가까운 이 지역. 이 한산도에서 최대 해전이 벌어져서 일본 수군을 완전히 대파합니다. 옥포 해전, 뭐 크고 작은 해전들이 있었지만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큰 해전은 이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수군이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이 이후로는 이순신 장군이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서쪽으로 진격할 생각을 못 하고요. 그러면서 해로로 그 식량을 일본 육군에게 보급하려던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육로로도 육로로 진격해서 이 조선 땅을 함락하려고 했는데 전라도 지역의 곡창지대를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실패합니다. 다음 페이지 잠깐 볼까요? 적어놨는데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한산도 대첩 방금 말씀드렸고요. 진주 대첩인데 이게 10월 달에 있죠. 10월 달에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진주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정확하게 경상도와 전라도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진주 목사였던 김시문 장군과 이때 유명했던 곽재우 장군 아까 있었죠. 의병들이 합세해서 진주성을 지켜냅니다. 진주성이 이제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가는 길목인데 여기서 일본군을 10배가 되는 일본군 병력을 진주성에서 막아냅니다. 그럼으로써 이 육지에서도 전라도 땅을 넘볼 수 없게 되고 바다를 통해서 넘볼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조선 수군이 마음 놓고 저쪽 평양성까지 식량을 조선 왕실에다가 갖다 바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 주해전 보면은 명량대첩이 있는데 그 이전에 칠천량 해전이 있죠. 예. 아까 보면은 그, 그 모함을 당해서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해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원균이 이제 그 자리를 물려받죠. 그랬다가 이제 칠천량이 어지면은 이 여기 이쪽 지역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부산 쪽 가까운 데인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당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 조정에서 자꾸 부산을 공격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 조정의 명령이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듣지를 않죠. 뭐냐면 막아내는 거는 잘할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전투에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면밀히 뭐 작전을 짜서 이길 수 없을 때는 나아가지 않았고 이길 수 있을 때는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전투를 승리를 이끌었는데 아무리 봐도 부산은 함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능사다고 해서 나아가지 않았고 그랬던 이유로 모함을 당해서 파직당하고 원균이 대신해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죠. 그러고 나서도 안 가고 있다가 권율 장군, 권율 장군은 원래 이순신 장군을 좋아했어요. 이 권율 장군이 원균을 데려다가 뭐 개패를 팼다 그러죠. 그래서 장군으로서는 굉장히 심한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서 어쩔 수 없이 원균이 이제 부산을 향해서 진격했다가 칠천량에서 대패를 합니다. 아주 이 당시에 갖고 있던 뭐 거북선 다 잃어버리고요. 조선 수군의 모든 배 다 잃어버리고 겨우 12척만 남겨놓고 패전합니다. 예. 그게 이제 칠천량 해전이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명량대첩은 칠천량 해전에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한테는 복귀하고도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원균이 패전하고 나서 칠천량 전투에서 패전하고 나서 불과 일주일 만에 이순신 장군을 이제 백의종군에게 풀어주고 다시 전라 좌수정으로 보냈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조정이 다급했던 거죠. 이게 뚫리면 일본 수군이 조선 왕실까지 이제 넘볼 수 있게 되니까 되게 급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칠천량 해전 끝나고 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명량대첩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준비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참고로 옆에 이제 사진을 붙여놨는데 2005년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김문이란 작가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화한 건데요. 굉장히 재밌게 봤었죠. 여기 보면 그 당시 모든 장면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12척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겨우 12척을 만들어서 명량대첩, 명량해전에서 임했던 겁니다. 명량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서쪽은 넘볼 수 없었는데 일본군 여기까지 왔습니다. 쫓기고 쫓겨서 칠천량에서 쫓기고 쫓겨서 여기까지 이순신 장군이 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와서 여기서 싸운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완도 부근입니다. 완도 울돌목이 있는 여기서 싸운 거죠. 나중에 이제 뭐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기적적으로 일본군을 몰아내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일본군이 또 서쪽으로 해로를 통해서 조선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세요. 명량대첩 있고 나서 불과 한 달 뒤에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노량해전이 한 달 뒤가 아니구나. 거의 1년 뒤에 사망하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임진왜란이 종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의 첫 번째 승리, 오포해전을 승리로 해서 마지막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해서 이순신 장군으로 시작해서 이순신 장군으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승리들을 거뒀던 명장에 의한 임진왜란이었다라고 이게 평가할 수 있죠. 임진왜란의 영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영향. 조선은 농토가 완전히 황폐화됐고요. 거의 7년에 걸친 전쟁 때문에 농토가 황폐화되고 인구가 격감했습니다. 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났고요. 당연히 왕권은 추락하고 신분제는 동요할 수밖에 없죠. 공명첩, 납속책 같은 거를 발급하면서 노예였던 사람들이 양이 되기도 하고 돈 있는 사람은 공명첩을 갖고서
양인이 아니고 저기 선비가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예. 신분제가 동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화재가 소실됩니다. 이때 경복궁, 불국사, 고려 왕조실록 이때 다 타버리가 없어지고요. 특히나 경복궁은 너무나 아프게도 일본군이 아니고 성남 백성들에 의해서 타버렸다.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군사 제도가 이제 변화합니다. 비변사 기능이 확대되고요. 정치 제도적으로 그렇고요. 오군영과 소고군제가 편제가 됩니다. 오군영은 이제 왕실을 지키는 오군영이 새롭게 편제가 돼서 이제 왕실을 지키는 이제 병력들이 더 강화된 거죠. 소고군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비변사, 오군영, 소고군을 조금 더 깊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토지제도와 함께 좀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그때 한번 다룰게요. 조선 이런 일들을 겪었고요. 명은 연합군을 조선에 파견함으로써 명분을 얻었지만 대신에 아무리 소극적으로 전투를 했다 하더라도 군사를 보낸 이상, 10,000명 이상의 군사를 보낸 이상 군비 지출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였고요. 가뜩이나 환관들로 인해서 지금 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운 때 군비까지 지출하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어서 나중에 일어나게 된 후금을 제대로 좀 누를 수, 제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나라는 조선을 도왔지만 그 때문에 나중에 청나라한테 너무나 쉽게 망하고 마는 이런 운명을 겪게 되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가 죽고 나서 에도 막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에서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해 갔는데요. 활자, 서적, 그다음에 도자기와 함께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도 많이 이때 데리고 가죠. 서화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역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전란을 겪고 하면서 도자기 공예가 제대로 후손들한테 이제 전수가 되지 못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도자기 공예가 새롭게 싹트기 시작하죠. 도자기 공예가. 그래서 오늘날은 일본의 도자기 공예가 한국보다는 더 역사도 깊고 더 탄탄하게 된 이 계기가 이때 임진왜란 때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 에도막부 요청에 따라서 조선에서 이제 통신사를 또 파견하면서 또 관계가 다시 복구되긴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임진왜란 3대 대첩하면은 행주대첩이 하나 더 있죠. 한산도 대첩, 진주대첩, 행주대첩 이 세 가지를 가장 큰 3대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병자호란은 아까 얘기했던 후금 이제 나중에 국호를 청으로 바꾸는데 청나라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청나라를 조선조는 계속해서 명과는 달리 학문이 깊지 않다 해서 오랑캐라고 불렀죠. 그래서 오랑캐 호자를 따서 병자호란, 정미호란 그렇게 부릅니다. 병자호란이 1636년에 이제 발발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조선은 이제 광해군이 조선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집권을 하면서 광해군 때에 전후복구를 합니다. 토지대장, 호적들을 정리합니다. 임진왜란 겪으면서 토지대장, 호적, 우리로 호적이 뭐라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이게 다 소실되다 보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걷어야 될지, 누구한테 병역의 의무를 지워서 군대로 징병을 할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복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게 토지대장, 호적을 정리해서 이제 결국은 세수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곽도 수리하고 군사력도 보강하고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이 이때 광해군 때 나옵니다. 왜 나왔느냐? 이제 전국이 국토가 유린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갖은 질병들이 백성들 사이에 이제 퍼져나가고 하니까 근데 약제는 없고 약초도 없고 하니까 민간의 요법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좀 더 손쉽게 그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하려고 동의보감을 이때 편찬하게 지시를 한 거였죠. 대륙 같은 경우 명나라 이제 여진족이 일으킨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이제 대장이었는데 후금을 건국한 게 1616년입니다. 그리고 36년도가 되면 청으로 나라를 변경하고요.
1644년이 되면은 완벽하게 명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이에 후금을 건국하고 청으로 변경한 사이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후금이란 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막강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명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우리 1592년에 너네 도와줬지. 그러니까 후금을 공격하는데 막아내는데 너네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광해군 때인데 예,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명을 도와줘야 된다, 안 된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청나라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 하지만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칩니다. 중립외교. 어떻게 했느냐? 장군을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1619년 일단 파병을 합니다. 파병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아니하다가 후금에 항복을 합니다. 후금에 항복을 하고 나중에 후금에다 친서를 보내서 우리가 너네를 상대로 다 싸우려고 한 건 아닌데 명나라가 원병을 요청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대의 관계에 따라서 병력을 파병한 거야. 이해해줘.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만 하더라도 중립외교를 통해서 명과 청 양쪽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가져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항상 중립외교를 하면 이 지도자가 굉장히 좀 힘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명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한쪽에서는 청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주장하고 싸우고 있을 때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내치에서. 그랬을 때 지도자가 결단을 잘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미국 편을 들 거야, 중국 편을 들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미국만 편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국을 편들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공산국가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중국하고 친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도 쉽지 않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균형 외교를 하면 욕먹는 지도자가 나오고요. 어느 한쪽에 더 붙으면 욕은 안 먹지만 나중에 외교 관계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중국 의견 듣지 않고 중국과 이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뭐 얘기는 하지 맙시다. 정치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립 외교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는 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병자호란이 발발을 하는데 언제냐? 1623년에 광해군이 폐위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아까 얘기했던 중립 외교 때문에 북인과 서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특히 서인들이 반발을 했죠. 명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사대하지 않고 오랑캐 나라를 가까이 하느냐 해서 서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떤 비판을 받는 차에 광해군이 폐위되고 북인이 몰락하면서 서인 정권이 수립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인조반정인데요. 인조반정 때 광해군이 폐위가 됩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역사상 뭐 이렇게 왕이 폐위됐던 왕이 자기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고 폐위돼서 물러난 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조반정, 한 번은 지난 시간에 봤던 중종반정 이렇게 두 번이 있었죠. 중종반정 때는 연산군이 폐위됐고요. 인조반정 때는 광해군이 폐위가 됐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서인이 정권을 수립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친명, 다시 명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배금, 뭐 금나라 따위, 뭐 오랑캐 따위랑 우리가 가까이 해서 되겠느냐? 친명 배금 정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금을 자극하게 되고 1627년 이때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인종이 아니고 인종이죠. 인조 때 먼저 후금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이때는 뭐 후금 자체가 아직 명나라와 한창 전쟁을 할 때였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의병이 활약하고 해서 뭐 강화가 성립되고 지나갑니다. 그냥 뭐 이때는 형제 관계 정도 맺고 그래 형제 관계 정도로 맺는 거는 오케이 지나갔다가 다시 1636년도에 이제 이때는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변경을
청나라로 변경을 하고 더 막강해질 때입니다. 명나라가 저쪽 변방으로 밀려나 있을 때고요. 그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해서 청나라가 조선의 이제 형제의 관계가 아니고 군신의 관계를 요구하죠. 우리가 임금 노릇할 테니까 조선은 신하의 예를 다 지켜라. 당연히 이제 조선의 서인들이 반발을 했겠죠. 반발하니까 청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오는 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때는 예, 제대로 이제 싸우자고 달려든 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청나라 병력들이 쳐들어 내려왔고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다가 강화도 피신 못하고 길이 막혀서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강화도로 피신했던 이제 인조의 세조, 세자들, 예, 왕자들이죠. 왕자들이 강화도로 피신 갔다가 여기서도 이제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조정 내부에서 주화론, 화해하자 이런 거죠. 척화론 안 된다. 끝까지 배척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두 분류의 조정 대신들끼리 계속해서 이제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요. 작아서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한강이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한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북쪽에 한강 북쪽에 한성, 종로, 경복궁 있는 쪽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끝에 가면 이쪽 끝에 우리 잘 아는 롯데 잠실월드가 있죠. 이쪽 근처에 석촌호수 근처에 이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삼전도비. 이때 당시에 이제 여기서 청나라 장수한테 조선의 임금 인조가 와서 머리를 9번 바닥에 찍고 그러면서 이제 군신의 신하의 예를 다했다 해서 삼전도의 굴욕이 있었던 장소가 여기죠. 남한산성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버티고 버티다가 삼전도까지 나와서 이제 항복문서를 작성한 거죠. 항복문서를. 군신 관계가 수립되고 이때 이제 많은 인질들과 공녀들이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들 환양년이라는 이런 단어를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들었어요. 이게 좀 행실이 해프고 이러면은 환양년이라 그래서 욕했는데 이게 뭐냐면 환향녀라는 뜻이 이제 빠르게 발음해서 환양년이 된 거고요. 환향녀가 뭐냐면 병자호란 때 끌려갔던 공녀들 여자들 중에서 이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일부는 고향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려나서 이때 이제 너희가 청나라 오랑캐들한테 끌려갔으면 몸이 괜찮겠니? 몸이 다 더럽혀지지 않겠니? 하면서 청계천 저쪽 멀리에서 몸을 씻고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 조선의 유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자기들이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여자들의 몸을 버린 건데 나라가 또 오면서도 또 한 번 더 상처를 준 거죠. 환양녀라고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랬던 비극이 이제 병자호란 때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조선은 1592년부터 임진왜란 겪고 나서부터 또 1636년까지 불과 40년 만에 두 번의 큰 전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국토 전체가 피폐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벌운동이 나중에 효종 때 벌어집니다. 효종은 이제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의 왕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고 나서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갖고서 왕에 즉위한 이후로 청을 다시 한번 정벌하겠다 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척화파를 등용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북벌을 준비하다가 재위 10년 만에 이제 역시 사망하고 맙니다. 서거하고 말죠. 10년 만에 이제 북벌을 추진하던 효종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북벌 운동은 진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후에는 이제 청에 갔다 온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제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이제 설명한다 그랬죠. 뭐였을까요? 임진왜란을 극복할 때 예, 의병들이 활약을 해줬고, 그다음에 또 수군이 제해권을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명분도 좋아지긴 했습니다. 이런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해서 임진왜란 때 일본을 이제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명나라는 이후에 세력이 약화되면서 청나라한테 멸망당하고 마고, 이 청나라가 다시 한번 1636년에 병자호란을 또 일으킵니다. 병자호란 이전에 이제 광해군이 중리외교를 펼쳤었던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리외교가 인조 때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광해군이 실각하고 인조가 이제 즉위하면서 인조 이후에는 중리외교를 버리고 다시 친명 외교를 가져갔다가 후군과 청나라와 대척을 하면서 정묘호란과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양란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은 이때 한번 뭐 개혁을 하든지 나라가 뒤집어지든지 했었어야 합니다. 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200년 만에 이랬는데 이때 나라가 한번 개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끌고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1500, 1905년, 1910년에 결국은 다시 일본한테 먹히고 말죠.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지 못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그래도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1592년, 1636년 이후로도 1910년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300년 가까이를 더 또 이 왕조를 이어나가잖아요. 이어나갈 땐 여러 가지 이제 저력이 있었겠죠. 그 저력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조선이 중기 이후에 후기까지 어떻게 나라를 또 개혁해가면서 영조와 그죠? 정조라는 두 걸출한 왕이 또 나타나서 조선 후기, 중후기 이후에 조선의 또 중흥을 이끌었던 두 왕이 있었는데 그 두 왕으로 인해서 또 조선 왕조가 거의 200년 이상 더 지탱을 해 갈 수 있었던 거죠.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초기, 중기의 국제관계 변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